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의 의식주 문화와 여가 관광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의식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여가 관광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의식주는 너무나 뭐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여가 관광 문화도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각 의식주 문화에 드러나 있는 두드러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이 정리는 해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국 학생들은 그런 부분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좀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한국의 의식주 문화 자체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혹은 여가 관광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서 주로 이제 수업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교수자로서 다른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르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한국의 의식주 문화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의 전통 의식주 생활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의식주 생활 문화를 놓고 봤을 때 어떠한 특성들이 있느냐 이런 거죠. 먼저 이제 얘기해 볼 게 가족 서열을 중시하는 의식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 서열을 중시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손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의식주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이라든지 밥을 먹는 것이라든지 혹은 생활 기거하는 공간에 있어서 아무래도 연장자 그러니까 가족 서열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거죠. 가족적 서열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좀 더 우선권이 주어진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국인들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같은 경우에 먼저 가족 내 서열에 따라서 옷감이 선택되고 옷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옷의 대물림 현상이라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옷의 대물림 현상이 되게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형제가 있다 그랬을 때 형의 옷을 아우가 물려서 대물림이라는 것은 물려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입었던 옷을 아우가 입는 것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우는 어떻습니까? 아우 입장에서 동생 입장에서는 매번 형이 입었던 그 헌 옷들을 입는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겠죠. 그게 이제 근데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 그렇지만 이제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지요. 그렇지만 이제 어린아이들 옷 같은 경우에는 대물림이 현재까지도 많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린아이들 특히 이제 유아기에서 이를테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제 아들 딸이 지금 초등학생들인데 그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 보면 굉장히 빨리 크거든요. 빨리 크다 보니까 옷을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벌써 커버리죠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옷이 요즘에 이제 워낙 그 의료 직조 기술도 발달해 가지고 빨리 헤어지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새 옷 같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나 후배들의 애들이 있으면 그 옷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옷의 대물림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열에 따른 옷감이 선택되고 옷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뭐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옷감과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더른 그러니까 가장 할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옷을 주고 그다음 아버지 그다음 아들 손자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같은 서열 안에서는 옷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식에 있어서 음식을 만들 때 집안의 어른이나 연장자의 식성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그날의 어떠한 그 밥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반찬이죠, 반찬. 한국인들은 이제 반찬 밥은 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반찬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의 식성을 고려한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침을 뭐로 하고 점심을 뭐로 하고 저녁을 뭘로 하냐 할 때 만약에 이제 방학 기간 같은데 이제 집에 계속 머무르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랬을 때 이제 아버지의 식성에 따라서 어, 많이 결정이 됐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밥상을 차릴 때도 남자들이 상을 우선 차리고 여자들 상을 나중에 차린다. 이거는 지금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근데 이제 과거에 전통의 어떠한 식생활 안에서는 남자 상과 여자의 상이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남녀칠세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는 겸상을 안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조선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거의 사라졌죠. 지금은. 그다음에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한 후 나머지 사람들이 식사를 시작한다.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좀 남아 있죠.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앉아 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가장 어른인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식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웃 어른들과 식사를 할 때는 먼저 이제 그 웃 어른이 식사를 시작하셔야지 식사를 시작하는 그런 걸로 어 알고 지금 이게 좀 습관화돼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많이 지금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냥 배고프면 먼저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걸로 변하기는 했지만 그런 전통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골 집으로 이제 내려가 가지고 명절 때 이제 식사를 할 때 먼저 이제 제가 배가 고프면 아버지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밥을 먹거든요. 아버지 이제 제가 먼저 밥을 좀 먹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의 식문화라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그다음에 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에 기거할 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사랑채와 안채로 구분해 가지고 사랑채는 남성들의 공간이고 안채는 여성들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방마님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안방마님 그러니까 안방마님이라는 것은 그 안방에는 여자 그러니까 엄마가 기거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방 사랑채에는 아버지가 기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사랑채와 안채의 가장 우더르는 순서에 따라 방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보통 이제 안방이죠. 안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너방을 그러니까 안방의 건너방을 사랑채라고 보통 불렀죠. 거기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가 기가하면서 어떠한 독서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어떤 양반이 등장하는 사대부 집안이 등장하는 그런 그 사극류를 보게 되면 그러한 그러니까 서로 기거하는 공간이 달랐던 부분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죠. 다만 이제 뭐냐면 이런 것은 있죠. 안방에는 가장 어른이 기거한다라는 것은 남아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그랬을 때 가장 큰 방은 아버지 어머니가 기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공간에 이제 작은 방들에 자식들이 기거하게 되는 그러한 그 형식은 아직까지 이제 변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한국의 전통 안에서 의식주의 전통 안에서 우더른을 공경하고 존대하는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그런 형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게 남녀를 구별하는 의식주 생활이 있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구별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우에 사회적 지위, 경제력, 남녀에 따라서 옷의 가짓수라든지 옷감이라든지 형태에서 차이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옷은 권력이면서 부이면서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적 지표였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조선시대의 그 옷을 보면 사대부들은 어떻습니까? 사대부들이 입는 옷이 있었죠. 양반들이 입는 옷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갓을 쓰지요. 갓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도포를 입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도포라는 것을 입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간편화된 식으로 본다면 이제 두루마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루마기를 입지요. 한복, 전통 한복을 저도 이제 보면은 전통 한복을 입어봤던 게 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요즘 이제 그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전통 한복을 많이 젊은 사람들이 입지요. 그러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는 그 남성의 한복의 복장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과거 조선시대의 전통 한복의 복장, 그 남자들이 입었던 전통 사대부들의 한복을 좀 더 편하게 만든 그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입는 한복 역시 이제 조선시대의 어떠한 그 쉽게 얘기하면 사대부 아녀자들이 입었던 옷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은 이를테면 이제 가장 좋은 옷감으로 비단을 꼽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옷감인 비단,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는 비단은 고급 옷감이기 때문에 입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무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옷을 해 입었었죠. 그런 데서 이제 어떠한 그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입는 옷의 형태가 다르지요. 그래서 남성은 어떤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이런 것이었고 여성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이런 것이었죠. 그런 것들이 차이를 보인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 같은 경우에 남녀는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남자의 밥상을 차린 후에 여자의 밥상을 차린다. 그다음에 남자 아이에게는 전용 밥그릇이 주어지지만 여자 아이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전통의 어떤 의식주 생활 문화의 특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그러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조선 시대라는 게 유교 문화를 전통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이 됐는데 가장 가까운 시기가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조선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가장 최근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의식주에 가장 가까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조선시대 때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가 특히 이제 그런 특성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따로 식사를 했었고 남자상을 차린 후에 여자가 차렸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부엌을 들어가는 것을 되게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부엌에 오는 것을 되게 오지 말라고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한때는. 그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은 부엌에 가까이 가는 것이 좋지 않다. 왜? 뭐 부엌이라는 공간은 여성들의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해야 할 일로 이렇게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생활 패턴 자체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짓는 것이 많이 희석됐죠. 그러니까 뭐 남자들 그러니까 남성 셰프들도 많지 않습니까? 남성 요리사들도 보통 이제 요리는 과거에는 여자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전통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남자 요리사는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다음 주 문화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사랑채와 안채로 구획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 나누어진 그런 다른 공간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 남자의 부엌 출입이 드물었고 여자 역시 서재나 사당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당에서 보통 제사를 올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제를 지낼 때는 여성이 그 제사를 지내는 곳에는 출입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여성들은 그 음식을 만드는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는 곳까지 음식을 나르는 것은 가능했지만 거기 제사를 지내는 공간 안으로 직접 들어와 가지고 조상한테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금기였죠.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뭐 이를테면 현재에 아직도 그런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지방의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종갓집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종갓집이라는 것은 그 한국인들에게 성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씨 중에 가장 큰 집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김씨다 그러면 김씨성을 가진 사람의 뭐 이를테면 김씨성을 가진 성이라 그랬을 때 한국인들이 이제 따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무슨 김씨냐, 뭐 김해 김씨냐, 그러니까 뭐 본이 어디냐, 그 다음에 파가 무슨 파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김해 김씨 뭐 35대 손 뭐 이를테면 무슨 파. 저 같은 경우에는 파주 염씨 국파공파 24대 소원 이런 식의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파주 염씨 그다음에 국파공파 그다음에 24대 손 이런 걸 되게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종가라는 것은 그럼 20 이를테면 국파공파 안에 종갓집 하면은 가장 그 서열이 높은 집안 이런 거죠. 그게 종갓집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종갓집의 개념이 별로 많이 희석됐죠.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종갓집의 종부로 들어가는 것은 그 종갓집의 종부라는 것은 종갓집의 종 그러니까 그 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사가 엄청나게 많죠. 왜 그러냐면 집안 제사를 모두 종갓집의 종부가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종갓집의 남성을 거부하게 되죠. 왜? 거기에 들어가면 고생할 게 뻔히 보이니까요. 어, 왜? 제사 음식을 다 여자들이 차려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됐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그것들이 남아있는 집안들은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게 생사를 구별하고 조상을 우선하는 의식주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 같은 경우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옷은 옷감이나 종류, 제작 방법이 서로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옷감으로 죽은 사람의 옷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옷감이라는 것은 태어나 가지고 그 이를테면 신분이 낮다 보면 좋은 옷감을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따라서 입는 옷감의 종류가 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어가지고도 그런 옷감을 한번 죽으면 한번 입어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양질의 옷감을 죽은 사람의 옷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좋은 옷감으로. 그래서 산 사람은 헌 옷을 입더라도 죽은 사람은 반드시 새 옷을 입혀가지고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내세관이죠. 내세관 일종의 내세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그 망자 죽은 사람을 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망자가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전통적인 생각들이 사상 구조 안에 의식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역시 죽은 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산 사람은 헌 옷을 입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생사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위한 음식이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제례를 올릴 때 제례 음식은 새롭게 준비한 음식으로 제례가 끝날 때까지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시골 집에 가가지고 명절 때 그러면 이를테면 추석
같은 경우에 이제 가서 차례를 지낸다. 그럴 때 차례를 지내기 전까지 제사 음식을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은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 음식으로 제사 음식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 음식을 만들 때 이제 내가 먹고 싶어 가지고 이를테면 전을 하나 먹는다 그럴 때 그걸 되게 금기시했었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엄마가 내가 먹고 싶어 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먹어라.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제가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이 많이 희석되기는 했죠. 그래서 많이 희석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통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주에 있어서 조상을 우선시하여 사당이나 벽감 그러니까 벽체의 오목하게 패인 부분에 별도로 그 조상을 모셔놨죠. 위패를 모신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위패. 그러니까 차례를 지낼 때도 그 위패를 이렇게 제사상 위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 부군 신이 이런 식으로 적어놓거든요. 어, 현 고조 학생 부군 신이 그러면 현 고조라는 거 고조 할아버지 학생 부군 신이 그러니까 그 것을 지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고 죽고 돌아가신 작고했다 그러거든요. 죽은 학생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고인의 직위를 보통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러니까 현재 고 돌아가신 학생의 직위를 가진 부군 아버지의 신위 어르신의 자리 이런 의미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고 학생이란 자리에 만약에 이를테면 현고 영의정 부군신이 이런 식으로 뭐 벼슬을 지냈던 벼슬을 집어 넣으면 그게 이제 벼슬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까 말한 위패를 모실 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놓거든요. 그게 이제 주군이를 추모하면서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로 위패를 모시는 거거든요. 그런 전통은 아직까지 남아 있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그런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그냥 그 어떤 면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 전통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관하고 성씨만을 기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관 뭐 아까 말씀드린 파주 뭐 파주 염씨 누구누구 이름 쓰고 신위 이런 식으로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떠한 그 여성으로서의 벼슬을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그냥 여성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쓰게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당이나 벽감은 사대가 모셔지면 사당은 가장 높은 곳에 집안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다가 사당을 짓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의식주 생활 안에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상과 의례를 구별하는 의식주 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평상복과 예복이 그래서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는 도포를, 여자는 원삼을 예복으로 집안 중대사가 있는 날 특별한 날 착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포나 원삼이 없을 경우 남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두루마기를 입고 여자는 치마 저고리를 입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상례, 그러니까 상이 났을 때 누군가 죽었을 때 남자는 상복, 여자는 소복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입는 옷을 상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자가 입는 옷을 소복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상과 의례라는 것은 이제 지켜야 할 의식이 있는 그 행위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구별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복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입는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식에 있어서 일상 음식과 의례 음식은 그 종류나 상차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식은 잡곡밥에 소박한 반찬과 국을 먹지만 의례식 무언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뭐 이를테면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누군가 죽었다 그랬을 때는
일상식에 육류, 생선, 떡, 유과 등의 음식이 추가돼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으로서 무언가를 기려야 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추가되는 음식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 같은 경우에는 사당을 제외하고 일상 공간과 의례 공간은 뚜렷이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당을 제외하고는. 그러다가 일상 공간 안에서 의례가 있을 때 공간이 다시 재획정된다는 것은 다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례 큰 이게 결혼을 갖다 보통 대리라고 얘기하거든요. 큰 예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있을 때는 신부집 마당에다가 그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렸고요. 상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상을 당했을 때 누군가 죽었을 때의 예를 할 때는 남자의 사랑채에다가 그 상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안채에다가 그 상례 그러니까 제사상을 하거나 그런 죽은 상예를 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의식주 안에 그러니까 생사를 일상과 의례를 구별하는 의식주 생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게 이제 체면과 예의를 중시하는 의식주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옷차림이라는 것은 예의의 기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례 그러니까 결혼식 때 입는 옷은 정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복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도 역시 정중하게 갖춰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떠한 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의례를 치르거나 손님을 맞이하거나 혹은 외출할 때 밖으로 나갈 때는 일상복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서 입는 옷하고는 다른 의복 차림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그래서 집에서 입는 일상복은 대충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기를 추리닝 뭐 이런 거를 주로 입지요. 그다음에 그 뭐 우리가 이제 잠옷이라고 하는 것들 좀 편한 옷을 집안에서 입는다면 밖에 외출을 할 때는 그 외출복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의복 차림이 엄격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한여름에도 어른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맨발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어른들에게 어떤 예의를 차리는 하나의 그 형태로서 발이 그러니까 맨살이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면에서 엄격하게 했었습니다. 전통에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도 자꾸 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우더른을 만나가지고 뭐 이를테면 세배를 드리거나 절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양말을 신고 세배를 드리거나 그 어디 가가지고 절을 하거나 이랬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도 그러니까 맨발로 뭘 하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그런 그 전통이 남아 있지요. 그래서 맨발로 하는 것을 되게 몰상식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그 이를테면 장례식장 가는데 맨발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갈 때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검은 옷을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옷을 안 입죠. 검은색에 가까운 옷들로 입지요. 여성들도 역시 화려한 어떠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을 입지 않고 장례식장을 가거든요.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림에 있어서 엄격함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갈 때 여성 역시 맨발로 가지를 않거든요. 다 그것은 예의죠. 일상 안에 있는 의식주 안에서의 예의.
예의를 중시하는 그런 한국적인 거죠. 물론 이제 한국인들만 그런 건 아니죠. 외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예의를 중시하는데 한국인들이 유독 그런 게 좀 더 강하다는 거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시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시계 문화에 있어서 집안 어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음식을 남기는 박상물림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제 옛날 같은 경우 전통적인 의식주 생활 안에서 어른들이 그러니까 좋은 음식들이라든지 이를테면 자기가 기여하는 손자가 있거나 자기 이제 자식들에게 밥상 물림 그러니까 좋은 음식들을 이렇게 물림을 했다라는 거죠. 어, 그것은 이제 어른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나서 아랫사람이 식사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른이 이제 먼저 식사를 하면서 좋은 음식이 있으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아랫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물려줬다는 겁니다. 이거 네가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마구 이렇게 손을 대는 행위는 버릇이 없는 행위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도 남아 있죠. 그러니까 웃어른과 식사를 할 때는 웃어른이 좋아하는 음식은 손을 잘 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음식 타박을 하거나 음식 먹는데 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음식 타박을 한다는 것은 음식이 맛있네 없네를 갖다가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죠. 그러니까 한국인들하고 밥을 먹을 때 야, 이 음식 이를테면 친구끼리 편한 사이일 경우에는 야, 이 집 그 맛집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맛집을 찾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맛집 찾아가지고 먹을 때 이 집 맛 있네 없네를 갖다 이제 평가를 막 하고 이러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내가 어떠한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간다 그랬을 때는 그 집 음식이 무조건 맛있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게 예의죠. 그래서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맛은 없더라도 이런 거죠.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네요, 고생하셨네요 이런 말들을 먼저 건네죠. 그걸 그리고 이제 맛이 없다라는 말을 안 하죠. 그게 이제 음식 타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소리 내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은 음식 식습관이라고 여깁니다. 한국인들은.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쩝쩝쩝거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말아라. 그것은 예의에 그러니까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그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소리 내지 않으면서 조용조용히 식사를 하라는 거죠. 어, 그게 이제 한국의 전통적 식사 안에서 식예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에 있어서 주거 공간에서 구획이 나누어져 있고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방을 허락 없이 드나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른이 방을 나올 때에는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예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랫목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아랫목이라는 것은 한국의 전통 온돌 문화 안에서 아랫목은 아래의 그 따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랫목은 주로 웃 어른이 앉는 자리로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목에 따뜻한 자리에 웃 어른이 먼저 앉으면 윗목은 좀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그 윗목은 그러니까 온기가 좀 덜한 곳이죠. 그곳은 이제 그 웃 어른보다는 나이가 좀 적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 그렇게 이제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방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방은 그 여자가 기거하고 사랑방은 남자가 기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자가 함부로 사랑채에 가지도 않고 또한 사랑채에 있는 남자가 함부로 안방으로 이렇게 넘나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지금도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지키는데요. 그러니까 웃 어른이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앞에 위에 윗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방을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방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등을 갖다 안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지금은 지금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그
집을 방문했다가 나올 때 이렇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을 보이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한국의 전통적인 주 생활의 예의상 어른이 있을 때는 어른에게는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예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제 왕이 앉아 있고 그 이제 그 전통에서 온 건데 왕이 앉아 있고 신하들이 왕 앞에 있다가 이제 물러날 때 그러면 이제 너 밖에 나가라 아니 이를테면 왕이 이제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신하가 무언가를 보고를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 가지고 방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예절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거 공간 안에서 지키는 예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어느 예의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 그러면 거기에서는 되도록이면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예의라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인의 의생활 문화에 대해서 현재의 이제 의생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는 전통이 그래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의복의 특징 했을 때 에, 한복이라는 것은 직선과 곡선의 어떤 선의 아름다움과 선의 조화를 중요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를테면 그 여성들의 옷의 그 깃을 보면 그 깃이 이렇게 둥그렇지 않습니까? 그 둥그런 선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그 도포 자락도 그렇거든요. 남자들이 입는 도포 같은 경우 또 이렇게 그 한복은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선의 아름다움과 선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의복의 형식에서 기초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복은 색채에 있어서 대륙적인 원색과 옅은 색을 즐겨 사용했고 백색을 선호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을 가르쳐서 백이민족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럼 백이민족이라는 것이 하얀 옷을 즐겨 입었던 그런 데서 유래한 어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양은 보조적 장식 효과를 주는데 소박하고 단정한 느낌의 복식이 단아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양, 그러니까 한복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문양들이 찍혀 있거든요. 그것은 장식 효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식이라는 것이 소박하고 단정한 느낌을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아함이라는 것은 단아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단아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에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단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정하고 아담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정하다는 것은 행색이 에,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단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담하다는 것은 이제 작고 이렇게 딱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작은데 적당하게 작을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아담하다 그러니까 단아하다는 표현 자체가 여성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의복의 종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의례복이 있죠. 의례복. 그래서 출생 의례복 같은 경우는 출생 후에 포대기는 이제 흰 무명이나 천으로 하거나 부귀영화 장수를 누린 남자 조상의 흰 우솥으로 보통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의 헌 우도으로 태어난 아이의 그 옷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누린 남자의 옷을 입으면 그 아이 역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누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3일날, 3일째 된 날 아침에 목욕을 시키고 첫 옷인 베네옷, 베네저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출생을 임박한 그 여성들이 베네저고리를 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럼 베네저고리라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포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포대기라는 것은 이렇게 그 어린 아이를 감싸 안는 천을 포대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으로 포대기로 감싸고 있다가 비로소 이제 3일 날 아침에 목욕을 시키면서 첫 옷인 베네 저고리를 입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첫 옷은 미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3일째 그렇게 입힌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베네 저고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한국인의 전통적 출생 의례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감은 면이나 융으로 하거나 부귀영화를 역시 장수를 누린 남자의 헌 우도수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돌이 되면 돌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 태어나가지고 1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돌잔치를 하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100일 잔치가 있고 돌잔치가 있는데 100일 잔치는 태어난 지 100일째.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일 잔치를 하게 되는 게 그만큼 100일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100일 잔치를 했었죠. 그 다음에 돌잔치라는 것은 1년이 됐을 때 이제 너 이제 1년 맞은 생일 잔치죠. 일종 1년 맞은 생일 잔치가 돌잔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100일 잔치는 거의 이제 지금 사진만 찍고 돌잔치는 아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잔치 때는 이제 뭐 돌잡이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돌잡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 아이에게 앞에다가 이렇게 그 돌잡이에 쓰는 물건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 아이의 직업이 무엇이 될 건지를 점치는 것을 이제 돌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이가 이제 이를테면 뭘 집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이제 미래에 뭐가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뭐 돌잡이에 무슨 뭘 잡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돌이 되면 새 옷을 입히고 길을 밝히라는 뜻이 담긴 돌띠를 빨간 돌띠를 두른다. 그 다음에 홍색이라는 것이 왕실의 왕비에게만 허용된 색인데 일반인들은 결혼이라든지 회갑이라든지 수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빨간 돌띠를 두른다 그랬을 때 홍색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시기에는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옷들에는. 그러니까 임금의 색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황제의 색을 노란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입는 옷은 노란색이고요. 그다음 왕이 입는 옷은 빨간색이었죠. 빨간색이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홍색은 빨간색과 비슷한데 이제 왕비에게만 허용됐다라는 거죠. 그 색깔 역시. 그러니까 왕비가 어떠한 그 결혼을 할 때 입는 옷을 보면 그 빨간색으로 다 돼 있거든요. 홍색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색깔들이 특별한 날에는 허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복장으로서. 다음으로 이제 홀레복이 있죠. 홀레복. 그러니까 결혼할 때 입는 옷이죠. 그래서 신랑은 관원들 그러니까 벼슬길에 나선 관원들의 차림새로 사모 뭐 머리에 이제 쓰지요. 사모관대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모를 입고 관복을 입고 관대를 이렇게 차지요. 그다음에 목화 그 벼슬 아치들이 신는 신을 신죠. 그러니까 혼례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복장을 여러분들이 전통 결혼식을 할 때도 그 남자들이 입고 나오는 신랑이 입고 나오는 그 복장들이 옛날 관원들이 입던 그런 복장들입니다. 조선시대 관원들이 그 복장 차림새를 하고 이제 혼례를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떤 출세를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부는 제일 안에 못이 속적삼을 입고요. 그 위에 분홍 저고리, 노랑 저고리, 연두 삼회장 저고리를 차례로 겹쳐 입지요. 그래서 그 신부의 혼례복을 보면 전통 혼례복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맨 앞에 속적상, 그 다음에 분홍 저고리 입고 그 위에 노랑 저고리 입고 그 위에 연두 삼회장 저고리 입고 그 다음에 연두곤지, 아니, 연지곤지 찍지 않습니까? 그렇게 찍고, 뭐, 여기 위에다 또 올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상태로, 결혼식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날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화려한 복장의 결혼 혼례복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수위는 양반집은 비단, 민간에서는 명주, 없는 경우는 이제 3배로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일론이나 무명이나 모시는 시신에게 좋지 않거나 자손에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제 3배죠. 3배로 가장 많이 하죠. 비단보다는.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시체가 이제 썩거나 이럴 때도 3배가 훨씬 좋다. 왜 그러면 통풍이 잘 되잖아. 3배 옷 입어보면 통풍이 잘 되거든요. 그럼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시신이 이를테면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썩을 때 훨씬 잘 썩을 수 있고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수의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수의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새 것으로 했었죠. 죽은 이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복은 망인을 위해서 후손이 입는 의복이죠. 그래서 망인과 생자의 관계에 따라서 삼배의 품질, 그 다음에 옷, 갖춤, 입는 기간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상은 3년, 조부모상은 1년 상복을 입는데 현재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모의 묘 옆에다가 운막을 지어가지고 3년 동안 거기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진 상황이죠. 다음으로 이제 평상복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에는 누비옷, 그 다음에 여름에는 못이나 삼배옷을 입었고요. 겨울에나 명주나 무명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바지 저고지를 기본으로 나들이 할 때는 두루마기나 도포를 입었죠. 그 다음에 여성은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몸빼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지금 이제 우리 흔히 그 어른 여성들이 몸빼를 편한 일이 있을 때, 뭐, 이를테면, 노동할 때 많이 입고 굉장히 많이 즐겨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나타난 의복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화기 이후에 남자는 양복, 여자는 양장을 입게 되면서 현재의 어떠한 평상복이 됐죠. 물론 이제 남자들이 양복을 입고 여자가 양장을 입는 경우는, 이를테면 어떤 외출을 할 때의 외출복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외출복일 때도 특히 이제 예의를 지켜야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편안한 어떠한 외출을 해가지고 편안한 상대를 만날 때는 그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편한 복장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그 집에서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진 않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국인들이. 그 다음에 노동복에서 여름에는 삼배, 겨울에는 무명, 그 다음에 비가 올 때는 삿갓을 썼고요. 비옷으로 나락집 도롱이를 입고 남학신을 신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 뭐 삿갓을 쓰고 나락집이나 도롱이를 입고 남학신을 신고 다니지는 않죠. 예. 다음으로 이제 한국인의 식생활 문화를 봅시다. 그래서 한국 음식의 조리상의 특징을 보면 주식과 부식이 분리되어 발달되었죠. 그러니까 주식과 부식, 주로 먹는 식사와 부식, 그다음에 주식 이외에 먹는 식사가 분리돼서 발달되었죠. 그다음에 곡물 조리법이 발달되었죠. 곡물. 그러니까 쌀이죠. 우리가 주식으로 쌀을 먹기 때문에 그 쌀과 관계되어 있는 조리법들이 발달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쌀을 먹기도 하고요. 보리를 먹기도 하고 뭐 조, 수수 막 여러 가지 곡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곡물 우리가 이제 잡곡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잡곡밥이라 그러면 그 잡곡이라는 것은 주식은 쌀이고요.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보리라든지 뭐 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곡물이잖아요. 같은 그런 곡물인데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먹었다는 거죠. 그 지금 과거에는 그러니까 흰 쌀밥을 먹는 것을 최고로 쳤지만 지금은 오히려 건강상 이유로 곡물 그러니까 다양한 곡물을 섞어서 먹는 잡곡밥이 훨씬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렇게 쌀밥보다는 곡물이 섞여 있는 뭐 현미밥 같은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건강 웰빙식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음식의 간을 중요시 여긴다. 그다음에 조미료와 향신료의 이용이 섬세하죠. 어, 다음으로 약식동원의 조리법이 우수하다. 그다음에 미묘한 손동작이 요구된다. 미묘한 손동작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런 거 있죠. 손맛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럼 손맛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손의 크기에 따라서 소금을 넣을 때도 우리가 한 움큼, 그 다음에 아니면 한 꼬지 뭐 이런 지금 표현들을 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제 어른들이 조리를 할 때 보면 그러면은 저기 음식 그 간을 맞출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대충 이렇게 넣으면 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대충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계속 음식을 조리하면서 해왔던 경험치거든요. 그런 경험치에 의해서 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국 음식의 어떤 그 맛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간을 잘 맞추는 거죠. 간을 음식의 간을.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국 음식 안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음식의 제도상의 특징은 유교 의례를 중시하는 상차림이죠. 그 다음에 일상식에는 독상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단독상이죠. 독상. 자기 앞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는 그것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떠한 한국 음식이라는 것은 다 같이 앉아서 모여가지고 먹는 것이 중시되는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조반, 아침밥과 석반, 저녁밥을 굉장히 중시하죠. 낮, 점심은 대충 먹어도 아침밥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저녁밥을 푸짐하게 먹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어떠한 그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보다는 저녁에 주로 많이 무언가를 먹지요. 그런 것들이 좀 발달돼 있죠. 그만큼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한국 음식의 풍속상의 특징은 공동식의 풍속이죠. 같이 먹는 것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다음에 의례를 중히 여긴다는 거.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웃 어른이 그 숟가락을 들어야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식사상의 예절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 탓을 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다음 조화된 맛을 굉장히 중요한다. 그러니까 간이 아까 어떤 미묘한 손동작에서 나온 지 않습니까? 그러된 것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 문화 안에서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것들의 조화, 로움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음식이고 건강식이죠. 한국식은 건강식, 웰빙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류와 어류와 그다음에 그 채소류가 다 이렇게 적절히 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풍류성이 뛰어나다. 그다음에 저장 음식이 발달되어 있죠. 김치도 일종의 저장 음식 아닙니까? 김치부터가. 그다음에 주체성이 뛰어나다. 뭐 이런 정도가 한국 음식 풍속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주생활 문화 했을 때 집터는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환경과 우주의 조화를 통해 복을 구하는 형태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풍수지리에 따라서 주생활을 많이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터라는 것은 환경에 맞춰서 자연 친화적인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은 들판에 가까운 산골이고 뒷산은 깊어야 하고 앞산은 빼어나야 하며 마을 주위로 개울이 감싸돌고 토지는 사토로 굵고 촘촘하면서 우물이 좋아야 한다.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풍수지리에 따른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의 주택은 어떤 효의 실천 공간이면서 남녀 유별,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안방과 사랑제로 떨어져 있었죠. 그 다음에 남녀 실세 부동서, 남자와 여자는 칠세가 되면 서로 따로 앉아야 한다라는 그런 유교적 덕목에 의해 가지고 남녀의 공간이 구분되면서 폐쇄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주거 문화의 특징이다. 이런 거죠. 그다음 민중의 주택은 의뢰 활동보다는 생산 활동과 관련된 실용적 목적에서 안방, 그다음에 사랑방, 건너방,
부엌, 외양간, 헛간, 뒷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예. 그 다음에 온돌 문화는 구두리라고 하는 온돌을 덮게 해서 보온한다는 의미로서 한민족의 어떤 인체 구조라든지 생산 도구, 음식 생활, 예의 범절, 원시 신앙, 민간 예술, 민속 놀이 등 문화 활동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돌에서 뭐 이를테면 그 따뜻한 아랫목에서 민속 놀이, 그러니까 윷놀이나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예,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물의 기능에 따른 명칭들을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공공건물, 종교건물, 상업건물, 주거건물, 공장건물, 의료건물, 문화시설, 숙박시설, 외국인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쭉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기능에 따른 명칭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다 잘 알 것이고요.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물을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칭하는 기능에 따라서 지칭하는 명칭이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말이 많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그 한국의 어떤 의식주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여가와 관광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